여러분 반갑습니다. 셀파 라이트 화학원을 담당하고 있는 서정일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화학원 기초 다지기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 드디어 이제 화학원의 그 1단원 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학의 언어 부분은 1단원 자체가 화학은 총 4개 단원 중에서 1단원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화학원의 1단원 중에서 이 앞부분은 그다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오늘 시간에는 몇 가지 총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불의 발견, 그다음에 철의 재련, 그다음에 질소의 순환, 그다음에 뭐 화석연료의 이용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4가지 중에서 철의 재련이라든가 철의 이용, 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 자체가 압도적으로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수업할 때에는 조금 더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10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페이지 보시면은 화학의 언어, 그 다음에 인류 문명과 화학 이렇게 나와 있고 1번에 불의 발견과 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불의 발견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막 이렇게 막 장황하게 얘기하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불이라고 하는 게 화학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우리가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게 됐어요. 그래서 화식이라고 하는 걸 해서 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건강에 좀 도움이 되었다. 건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 때 그냥 흙으로 빚어서 바로 사용하는 건 아니죠. 좀 불에 구운 다음에 조금 더 강도가 강해지고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사용하는 거니까 톡이 제작할 때 조금 용이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류는 구리를 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철을 사용했어요. 구리를 사용한 시기를 청동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이 이제 구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철기에 들어갈 때 철이라고 하는 아이가 땅 속에는 철광석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 철광석에서부터 순수한 철을 뽑아낼 때 열을 가해서 철광석을 녹이지 않으면 철을 뽑아내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불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좀 고온의 열을 이용해서 철광석을 녹여서 드디어 순수한 철을 뽑아냈다. 그래서 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좀 있고 불의 발견의 시작으로 그 다음에 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종이를 태운다라든가 또는 뭐 어떤 물질을 분해한다라든가 그래서 이 물질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질 탐구의 계기가 되었다. 근데 이 물질 탐구의 계기 중에서 뭐 연소 반응이라든가 분해 반응 정도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정도로만 좀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의 경우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더 이상은 좀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 말고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의 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철의 이용. 이 철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책에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철의 이용만큼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신경 써서 좀 잘 봐두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 석기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금속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금속을 사용한 시기가 구리를 사용했을 때를 청동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철을 사용했을 때를 뭐 철기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근대에 들어와서 알루미늄을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비교적 늦게 사용했어요. 근데 왜 비교적 늦게 사용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필기도 좀 해두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금속은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응성. 금속의 반응성.
이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쌤이 1강에 산화하고 환원의 개념을 좀 말씀드렸는데 금속이 산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거든. 금속이 산소랑 결합하게 되면은 금속 철 같은 경우에는 철은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로 바뀌고 마치 소금처럼 막 깨지는 성질도 강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이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산소랑 좀 결합을 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관용적으로 얘기하면은 부식이 잘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금속의 반응성 몇 가지 금속만 좀 한번 따져볼게요. 화학이니까 화학 기호로 좀 표시를 할게요. 금속의 반응성은 일단 금이 있으면 금이 반응성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금이 반응성이 작아서 녹이 좀 잘 안 쓸지. 그러니까 우리가 금으로 귀금속을 만들고 뭐 그다음에 금으로 귀금속 뭐 그다음에 뭐 금리빨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금리하지 뭐 강철리빨, 강철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 금을 사용하고 금이 반응성이 작고 그 다음에 금보다 반응성이 큰 게 구리예요. 근데 구리까지는 좀 비교적 반응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 그 얘기는 녹이 좀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큰 게 알루미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의미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녹이 잘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땅 속에서 내가 만약에 철을 캐냈다 그런 표현이 맞는 게 아니라 철광석, 녹슬어 있는 철을 캐낸 게 맞아요. 그러면 녹슬어 있는 철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잖아.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 그러면 그런 녹슬어 있는 철 같은 경우에는 또 열을 가해서 녹인 다음에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철로 뽑아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될 수 있으면 어떤 거 먼저 사용했냐면 땅에서 캐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을 먼저 썼다고. 그러니까 사용 순서를 좀 한번 보면 사용 순서, 이게 금속의 사용 순서입니다. 금속의 사용 순서를 보면은 우리 인류는 녹슬어 있는 금속, 녹이 잘 쓰는 금속은 막 재련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니까 옛날에는 잘 못 썼다고요. 그래서 금을 먼저 사용했고 그 다음에 구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철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과학이 더 발달한 다음에 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금속의 사용 순서는 누구랑 관련이 있느냐? 금속의 사용 순서는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의 사용 순서는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이 있다. 금속의 반응성이 작은 건 녹이 잘 안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용했다. 금속의 반응성이 큰 건 너무 녹이 잘 쓸어요. 그러니까 재련 과정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한 다음에 뒤늦게 사용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가끔가다 문제에서 금속의 사용 순서는 우리 지구상의 금속의 매장량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에요. 매장량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이 있다.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선생님이 이제 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땅 속에서 우리가 철을 캐낸다. 그러면 순수한 철을 캐내는 게 아니라 어떤 철을 캐내는 거냐면 녹슬어 있는 철을 캐내는 거야. 그래서 Fe2O3가 땅 속에 있어요. Fe2O3. 이 Fe2O3를 뭐라고 하냐면 철광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철광석. 근데 이 철광석은 녹슬어 있는 철이에요. 금속에 이렇게 산소가 달라붙어 있는 형태를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관용적으로 부식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얘는 막 깨지는 성질도 강하고 전기도 잘 통하고 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백날 철광석을 캐내봤자 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돼. 그래서 뭐로 바꾸냐면 순수한 철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순수한 철로 바꾸면 그때부터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면 니네 잘 생각해봐. 얘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얘로 바꿔야 되는데 이 철광석을 녹인 다음에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철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재련이라고 하는 게 철광석 자체의 녹는 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되게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볏짚이라든가 이런 거 태워서 뭐 한 1000도 이상의 열을 낼 수가 없으니까
뭐 구리를 사용하고 조금 더 과학이 발달된 다음에 우리가 열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이후에 철광석을 녹여서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게 됐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Fe2O3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금속에 산소가 달라붙어 있는 상태다. 이 과정을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산소가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산화되어 있는 철광석을 산소를 띄어낸 다음에 순수한 철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산화되는 과정의 반대라고. 그러니까 재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환원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원이 뭐다? 산소 띄어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부분도 좀 잡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책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니네 하나 좀 추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게 재련이고 이렇게 다시 되는 거, 이렇게 다시 되는 거, 이렇게 다시 되는 게 바로 또 산화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철을 얻어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쪽에서 선생님이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철의 재련에 대해서. 우리 책 참고하시고 여기 보시면 철의 재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광로가 있고 용광로에다가 철광석을 넣고 그 다음에 코크스를 넣고 석회석을 넣어줘요. 지금 좀 복잡하긴 한데 철광석이 녹슬어 있는 땅에서 철광석을 캐내요. 그 다음에 얘를 넣은 다음에 용광로는 온도가 되게 높죠. 그래서 막 다 녹여. 그 다음에 코크스하고 석회석을 이용해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거야. 선생님이 화학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철광석은 화학식이 Fe2O3. 그 다음에 여기다 점 찍고 SiO2 이렇게 씁니다. SiO2는 토양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광석을 땅에서 캐내다 보니까 토양 성분도 좀 묻어 있다. 근데 내 목적은 여기에서부터 누구를 뽑아낸다? 순수한 철만 뽑아내는 게 내 목적이야. 그러면 산소를 제거하고 SiO2를 제거해야 되겠죠. 얘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넣어주냐면 코크스가 화학식이 C예요. 코크스, 흑연 또는 뭐 예전에는 재 그런 게 이제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석회석은 CaCO3. 화학식 이름으로 얘기하면 탄산, 칼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 동시에 넣고 가열을 해. 그럼 반응이 일어나면서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봐봐. 코크스가 있습니다. 코크스 이게 흑연, 재입니다. 재. 얘를 용광로에 넣고 막 가열을 하면 산소랑 반응을 해요. 근데 탄소가 산소를 만나서 가장 안정한 상태는 실은 CO2인데 이 용광로에 산소가 좀 부족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는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산소가 좀 부족할 수 있다고. 그러면 탄소가 산소를 충분히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되겠지만 산소가 다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여기 개수를 좀 맞추기 위해서 앞에 2라고 쓸게요. 얘랑 만나면 두 개의 CO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CO는 산소 하나니까 일산화탄소 이렇게 얘기해요. 산소 두 개면 뭐라고? 이산화탄소. 화학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뭐 일산화, 이산화 그런 게 뒤에 있는 산소의 개수를 얘기해요. 일산화탄소. 근데 얘는 니네 있잖니 원래 누가 됐어야 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가 됐어야 된다고. 근데 얘가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산소가 하나 부족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산화탄소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산소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애에서부터 산소를 끌어오면 되잖아. 근데 마침 누가 눈에 띄냐면 Fe2O3가 눈에 띄는 거야. Fe2O3가 철광석이죠. Fe2O3. 그러면 Fe2O3에 아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가 접근합니다. 그래서 3개의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접근해요. 3개의 CO가 접근한다. 그러면 얘는 누구 되려고 노력한다고? 이산화탄소. 그럼 얘가 여기 Fe2O3가 갖고 있는 산소를 하나씩 띄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순수한 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산소 하나씩 띄어갔으니까 3개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밖으로 날아갈 거야. 그래서 여기 배기가스를 통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배기가스를 통해서. 그러면 녹슬어 있는 철이 일산화탄소랑 반응하니까 순수한 철이 됐죠. 이 과정이 바로 재련 과정의 메인 반응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게. 지금 봐봐. Fe2O3는 Fe2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됐다는 얘기는 산소를 버린 거죠. 산소를 버린 거죠. 이렇게 산소를 버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원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원 과정, 환원 과정. 그러면 이 CO는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된 거는 산소를 얻었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산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누군가 산소를 버리면 누군가는 산소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화 과정과 환원 과정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됐죠? 그거 꼭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일산화탄소는 도대체 왜 넣어줬느냐, 왜 넣어줬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일산화탄소 잘 봐봐. 자신은 산화되지만 상대방은 뭐 시킨다? 환원시킨다. 그러면 얘 때문에 얘가 환원된 거죠.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환원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원제. 알겠니? 자신은 산화되지만 얘가 상대방을 환원시켰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제가 되겠니? 자신은 환원되지만 상대방을 산화시켰으니까 얘는 산화제가 되겠죠. 근데 뭐 그 부분은 잘 물어보진 않으니까 얘가 환원제다 이 부분 정도 좀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를 제거했냐면 Fe2O3에서 산소를 제거한 거야. 근데 실은 하나가 더 남았어요. 왜냐하면 토양 성분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SiO2도 제거해야 되거든요. 걔를 제거하는 게 바로 CaCO3입니다. 그래서 CaCO3가 있어요. CaCO3. 석회석이라고 하고 얘 이름은 탄산칼슘. 얘는 용광로가 되게 뜨겁지?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CO3가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고 CO2는 기체니까 여기 배기가스 저 배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날아가면 그만이야.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게 이 CaCO3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 더하기 이거 했을 때 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CaO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얘 더하기 얘 하면 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CaO가 누구하고 결합력이 강하냐면 SiO2하고 결합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CaO가 SiO2 산화규소하고 반응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CaSiO3가 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래그다 이렇게 얘기해요. 슬래그. 좀 찌꺼기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CeO가 결국에 SiO2도 제거했다. 그럼 다시 그림에서 보시면 봐봐. Fe2O3, SiO2 이 철광석을 용광로에 넣었더니 이 C가 산소를 제거하고 CaCO3가 누구를 제거한다? SiO2를 제거한다. 그래서 순수한 철이 나오고 용광로는 온도가 되게 높으니까 순수한 철이 용융되어 있는 상태, 액체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융된 철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슬래그는 용융된 철보다 약간 위에 층에서 액체 상태로 이렇게 흐르게 나와요. 그러면 니네 봐봐. 둘 다 액체 상태인데 용융된 철이 그림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아래층에서 나와요. 아래층. 아래층에서 나오는 거는 용융된 철이 조금 더 밀도가 크구나. 밀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슬래그는 용융된 철 위에 떠서 나오니까 슬래그가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철의 재련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그렇더라도 나중에 화학원을 하게 되면 얘는 이 전체 과정을 좀 다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질소의 순환입니다. 제목은 질소의 순환. 이 질소라고 하는 아이를 왜 우리가 순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질소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다루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질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근데 이 질소는 공기 중에 너무 많아요. 공기 중에 대략 80%, 우리 지구 공기의 80%를 차지하는 게 질소인데, 이 질소 자체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너무나도 안정해. 그래서 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호흡한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내가 한번 숨을 들이마실 때 실제로 우리는 제일 많이 마시는 거는, 우리가 흔히 호흡을 얘기할 때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질소를 80을 마시고 호 내셨을 때 마신 질소는 80 그대로 다 나간다고. 질소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없잖아.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 쓰고 뭐 이산화탄소 내뱉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질소 자체가 너무나도 안정하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도 반응을 못하고 그대로 다 나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체는 반드시 질소가 필요한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너무나도 안정해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구상의 이 N2는 80%가 되고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은 양이지만 이 질소 자체가 너무나도 안정해. 안정하다는 얘기는 사용을 할래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 안정한 질소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단백질은 만들어야 되니까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꾼다고. 그 사용 가능한 질소 화합물 형태가 뭐 NH4+라든가 NO3- 이런 형태로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온으로 만들면 얘네들이 물에 녹고 얘네가 녹은 물을 우리가 흡수해서 거기 있는 질소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질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드디어 사용할 수가 있다. 알겠니? 근데 얘로 바꾸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과정을 질소 고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질소 고정. 그러니까 고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연 상태에 있는 질소가 너무나도 안정하니까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 사용하기 어려운 자연 상태에 있는 질소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죠? 그럼 이 질소 고정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쉽게 일어나진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번개 맞았을 때 이런 일이 좀 일어납니다. 번개 맞았을 때. 그러니까 번개 맞아서 막 그 고전압에 의해서 N2가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해요. 근데 뭐 번개가 매일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 다음에 식물 중에서 콩 여러분들 아시죠? 콩에 단백질이 되게 많잖아요. 식물성 단백질이. 그러면 콩과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질소 화합물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콩과 식물 뿌리털 주변에 사는 박테리아가 있거든요. 그걸 뿌리혹 박테리아 이렇게 얘기해요. 뿌리옥 박테리아. 이 뿌리옥 박테리아도 질소 고정을 좀 합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좀 얘로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얘로 바꾸는 과정을 뭐 연구를 해서 하버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그 얘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료 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비료 공장에서는 얘를 좀 얘로 바꾸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지구상의 질소의 양은 80%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계속 얘로 바뀌게 되면 얘는 점점 줄어들고 얘는 점점 많아지잖아. 그러면 지구상의 질소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지구상의 질소의 비율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고. 그 얘기는 만약에 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얘를 다시 얘로 바꾸는 아이도 있다. 걔가 탈질소 세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질소 세균, 뭐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같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 탈질소 세균에 대해서 선생님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질소 화합물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빼낸다. 누구를 빼낸다? 질소를 빼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N만 빼내. 그럼 다시 N2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은
얘가 되기도 하고 얘가 되기도 한다. 즉 돌고 도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한다? 질소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됐죠? 그렇게 좀 잡아두시고 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좀 그림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 땅에 식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겨서 얘가 그냥 콩이라고 할게요. 콩. 이게 콩. 이게 콩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할게요. 이게 좀 그림이 좀 그런데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있고 뿌리가 있고 그러면 콩가 식물은 콩을 좀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콩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기 중에 질소가 그렇게 많아도 N2가 그렇게 많아도 이 N2는 안정해서 얘가 백날 흡수해봤자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 질소 화합물로 바꿔야 돼. 근데 공기 중에 질소가 대략 80% 정도가 있는데 이때 번개가 치는 거야. 번개가 막 이렇게 팡 쳐요. 번개가 팡 치면 그 고전압에 의해서 이 안정한 질소 화합물이 이런 걸로 바뀌기도 해요. NH4 플러스라든가 또는 뭐 NO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번개치고 막 그럴 때 비도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이온들은 물에 되게 잘 녹거든. 그러면 그 빗물에 얘네들이 녹아. 그러면 녹아서 이게 토양에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러면 콩가 식물 이 뿌리털 주변에서 얘네들을 흡수해. 그 물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얘네가 녹아있는 물을 흡수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흡수하게 되면 그때부터 질소를 사용해서 콩을 만들 수 있게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개가 매일 치는 게 아니에요. 번개가. 그 다음에 요 콩가 식물 뿌리털 주변에 뿌리옥 박테리아도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얘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콩가 식물의 이런 콩이 그렇게 많이 뭐 되게 막 튼실하게 막 이렇게 자라진 않는다고. 알겠니? 그래서 사람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얘로 바꾼 다음에 좀 다량의 질소 화합물을 토양에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훨씬 더 질소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콩가 식물이라든가 또는 다른 식물의 생산량이 되게 높아지게 된다고.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여러분들 뭐 한 50에서 100%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정도니까 상당히 그 양이 많이 늘어나는,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렇게 좀 봐두시고, 쌤이 저쪽에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보고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질소 순환 이렇게 나와 있고 책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 N2가 있는데 N2가 너무나도 안정하다. 근데 이 N2가 만약에 번개 맞으면 질소 화합물로 산화물로 바뀐다. 그래서 질소 산화물이 질소 화합물이야. 얘는 이제 비가 내리거나 그랬을 때 토양에 흡수되고 토양에 흡수된다.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도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식물이 얘네들을 흡수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의 단백질을 동물, 뭐 초식동물이 흡수한 다음에 초식동물 몸에 단백질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라든가 육식동물은 그 동물을 잡아먹어서 또 내 몸에 단백질을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물이 죽거나 동물의 배설물이 있으면 얘네들이 다시 토양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탈질소 박테리아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에서 누구만 뽑아낸다? 질소만 뽑아내서 N만 뽑아내서 다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로 되돌린다. 그러면 질소는 결국에 돌고 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질소의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쌤이 질소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출제 빈도도 높고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쌤이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에 대해서 질소 순환 밑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책에 한번 보시면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11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아래쪽에. 한번 선생님이 책에 보시면 화석연료의 이용 이렇게 나와 있고
화석연료라고 하는 게 뭐냐? 지질 시대에 생물의 사체가 땅 속에 묻혀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만들어진 연료로, 여기서 좀 이거 좀 밑줄 그어두실래요?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서 연료로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이다. C하고 H다. 이것도 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연소 반응 후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우게 되면 반드시 뭐하고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온다. 여기까지도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판서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봐봐봐. 화석연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지질시대에 어떤 식물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높은 압력과 높은 열을 받아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연료다 이렇게 얘기했고, 간단하게만 좀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화석연료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석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석탄.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가스 이렇게 있습니다. 화학이니까 상태를 기호로 표시할게요. 석탄은 S, 고체, 솔리드, 석유는 액체니까 L 이렇게 쓰고요. 가스는 기체니까 G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가스가 있고, 고체연료, 액체연료, 기체연료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 화석연료의 구성 원소는 주로 C하고 H예요. 물론 다른 원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 성분 원소는 C하고 H다. 이런 아이들을 탄화수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소하고 수소, 탄소랑 화학결합한 수소, 그래서 탄화수소, CH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연료니까 연소시켜서 나오는 그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엔진을 가동시킨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네가 연소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C하고 H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H, 화석연료가 다른 원소도 있는데 걔네들은 일단 좀 생략하고, 얘네가 연소된다. 연소라고 하는 거는 산소 기체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는 조연성 기체잖아. 그래서 CH로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에다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연소시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완전 연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연소. 그러면 완전 연소되게 되면 C는 산소를 만나게 되는데, 산소가 충분하니까 C가 산소를 만나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CO2야. 그래서 이 C는 산소 만나서 모두 다 CO2로 바뀌고, 그 다음에 H가 산소 만나서 안정한 상태가 바로 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H는 산소랑 만나서 모두 다 뭐가 된다?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네 있잖니, 화석연료는 연소시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하고 뭐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 됐죠? 근데 물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 이산화탄소가 조금 문제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대한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1단원 뒤쪽에 보면 화학반응식의 개수를 막 맞추는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좀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게요. 개수 맞추는 거니까 한번 봐봐봐. 만약에 CH4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 CH4는 메테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 잘 모르면 한글로 그때그때 좀 적어두세요. 책에다가 아니면 또는 노트에다 적어두시면 됩니다. 메테인. 그리고 이 메테인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 밸브 열면 나오는 가스 있잖아. 도시가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메테인을 내가 연소시킨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탁 붙여요. 그러면 얘가 누구랑 반응하는 거다? 산소랑 반응하는 거다. 산소랑 반응한다. 그러면 산소를 내가 충분히 공급해서 연소시키는 거를 뭐라고 한다? 완전 연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완전 연소.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 연소 된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C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니, 그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몇 개 만들어진다? 하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됐죠? 여기 C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산화탄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 다음에 물이 나와요. H2. 그럼 물이 몇 개가 나오냐? 여기 H가 4개 있죠.
근데 얘는 H2O죠. 여기는 H의 개수하고 여기는 H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앞에다 몇이라고 써? 2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H2가 2개 있는 거니까 총 H 원자 4개. 원자의 개수가 맞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에는 나머지 원자의 개수도 다 맞춰야 되거든. 그러면 산소의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 산소가 여기 2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산소가 H2O가 2개면 여기 있는 산소가 여기 앞에 2라고 써 있으니까 2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여기에 2개 있고 여기에 산소가 2개 있다고. 그럼 이쪽에 총 산소가 몇 개 있냐면 4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도 산소가 4개 있어야 되잖아요. 산소 원자가.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몇이라고 쓰면 되냐면 2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다. 선생님이 좀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봐봐. 만약에 C2H4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C2H4. 얘 이름은 에텐이라고 합니다. 에텐. 근데 얘를 산소랑 반응시켜서 연소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여기 C가 2개가 있다. 여기 앞에 개수를 일반적으로 1로 놓습니다. 그냥 1로 맞추시면 돼요. 그럼 C가 2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몇 개 나온다? 여기 2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C의 개수가 같아지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H 4개 있다. 그러면 물이 몇 개 돼야 된다? 2개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H 4개, 여기 H 4개 맞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산소의 개수를 맞춰야 된다. 여기 산소 보시면 여기 O2가 2개 있다. 그럼 이쪽에 총 산소 원자는 4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원자 2개 있고 4개에다 2개 더하니까 6개죠. 그럼 이쪽에 산소 원자가 총 6개여야 돼. 근데 O2가 몇 개 있어야지 6개 되느냐. 앞에 3 이렇게 쓰면 이쪽도 6개, 이쪽도 산소 원자 6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뒤에서는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소개한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좀 이 정도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연소됐을 때 반드시 이산화탄소하고 물 나온다. 이 틀을 먼저 알고 계셔야지 이런 것들도 응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책에 어디 보시냐면은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12페이지에 1번 문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번 문제 좀 볼게요. 문제가 그다지 어렵진 않아서 선생님이 좀 중요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인류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한 2가지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라. 옳은 거.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철, 광석, 녹슬어 있는 철에서 순수한 철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뭐 기차의 레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의 그 전체 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철을 사용했죠. 그래서 교통 발달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고, 하버가 제안한 암모니아 합성법을 이용하여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였다. 아까 선생님이 질소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버법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진 않았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화학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버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너무나도 안정해서 얘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 질소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뭐 자연 상태에서 번개라든가 뿌리옥 박테리아가 그렇게 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질소 산화물, 질소 화합물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질소 화합물로 바꾼 다음에 사용 가능한 질소 산화물 또는 질소 화합물로 바꾼 다음에 사용하게 됐는데,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공기 중에 있는 N2를 3개의 수소랑 반응시켜서 이거를 2개의 NH3 질소 화합물로 바꿨어요. 근데 이 질소 화합물로 바꿨는데 얘 이름이 암모니아고 얘가 또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얘를 물에 녹이고 또는 뭐 얘의 독성을 약화시켜서 얘를 비료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여러분들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식은 좀 알고 계시고 이게 하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좀 볼게요. 철광석을, 보기 1번, 철광석을 철 대신 이용할 수 있다 딱 그랬는데
철광석은 녹슨 철이니까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1번은 좀 잘못된 내용이고,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한다. 맞죠? 녹슬어 있는 철에서부터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과정, 그 과정을 재련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2번 보기가 맞는 내용이고, 답은 2번이네요. 근데 3번 보기도 한번 줘볼게요. 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큰 기체이다 딱 그랬는데, 질소는 엄청나게 반응성이 크죠. 그래서 사용을 못했잖아. 그래서 얘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꾼다. 그걸 질소 고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3번도 맞는 내용이고, 나머지 보기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버가 대량 생산법을 개발하여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반응이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N2 플러스 3개의 H2가 2개의 NH3가 되는 이 화학 반응을 하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암모니아 자체는 좀 독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독성이 강해서 얘의 독성을 좀 약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비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암모니아는 바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딱 그랬는데, 아까 쌤이 얘기했죠. 암모니아 자체는 좀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좀 독성을 약화시킨 다음에 비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얘는 좀 틀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디귿, 암모니아 합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된다. 아까 위에 썼던 거랑 같죠. 개수비도 다 맞고 원자수도 다 맞고. 그러니까 맞는 거는 기억하고 디귿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됐죠? 다음 문제 5번 해보겠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보기 한번 보시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뭐 고체연료, 액체연료, 기체연료 등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연소하면 화석연료는 C하고 H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 맞죠? 그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나무도 화석연료의 한 종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도 화석연료의 한 종류이다 딱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까 선생님이 개념할 때 좀 말씀드렸지만,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지질시대에 있었던 뭐 식물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 의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연료를 화석연료라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나무가 앞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화석연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무 자체를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요.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답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시간의 문제는 지금 다 풀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불하고 그 다음에 뭐 철의 재련, 그 다음에 질소 순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화석연료까지. 진짜 중요한 거는 철의 재련과 질소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정리 잘 해두시고, 나중에 뒤에 또 뭐 실력 문제라든가 수능 도전하기 문제에서 또 다시 한번 접근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복습만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